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직장인들의 출근길 대학원 직지신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쿱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텔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네, 오늘 뭐 스텔라가 되게 오랜만 같은데요. 환영합니다. 네. 스텔라. 환영합니다. 특히나 오늘 주제가 조직 학습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어, 개인의 주제 학습을- 골라온 건가? 관심 주제로 네. 네, 우리 학습자인 스텔라가 함께 해주셔서 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개개인이 굉장히 똑똑한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개개인이 똑똑하고 다들 학습을 잘하는 이 시대가 조직의 학습으로도 잘 이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고객들도 요즘 학습 조직을 만들겠다 또는 조직 학습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뭐 이런 기대들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막상 맨날 일하기 바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하소연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일과 학습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약간 여전히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학습을 여전히 학창 시절 학습 이런 걸로 좀 이렇게 뉘앙스가 그렇게 여기는 게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잘 해소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리더십 시리즈 안에서 이 학습이란 키워드로 오늘 논문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논문과 함께 이제 마지막엔 저희도 그래서 리더가 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습 촉진자가 되세요. 학습 촉진자가 되자. 러닝 퍼실리테이터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네, 조직 학습이 많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학습 조직과 같은 매우 이상적인 레벨의 그 조직을 만들어 가려면 리더가 그걸 도와줘야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되니까. 도와주는 것의 이름을 그 전에 도와주는 방식하고 좀 다른 방식, 퍼실리테이션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많은 논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가장 강조한 게 에드가 샤인이고.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룰 논문을 쿠가 간단히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저의 이제 영어 발음을 Organizational Learning, Organizational Learning as an antecedent of comparative advantage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메인 제목입니다. 네. 그래서 경쟁 우위의 선행 요인으로서의 조직 학습 이게 논문의 제목입니다. 네. 경제 우위. 우리 회사 경제 우위에 서야 되는데, 왜냐면 이미 우리가 세계 탑인데, 그걸 그 경제 우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선행 요인이 뭐라고요? 조직 학습이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네. 너무 중요한 논문이네요. 네. 그리고 evidence from review of literature. 그래서 여기 있는 저자 2명이 제가 좀 그동안 연구된 논문들을 쫙 살펴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논문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논문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약간 조직 학습에서 여기 학습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약간 다르게 이해하고 계셨던 분들도 이 논문의 내용을 보면은 아마 명확히, 러닝의 의미가 뭔가 그렇게 여기에 되는 대해서 거예요? 이해를 하실 것 같더라고요. 진아가 이제 그렇게 해주실 모양이군요. 네. 기대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나가볼까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네. 저희가 그동안에는 이제 보통 미국인들이 쓴 그런 논문, 미국 교수들의 논문들을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네. 요즘 논문 중에 그 중국인들이 안 들어간 논문이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많아졌고요. 네. 유학생이 많아지기도 했고 또 중국 본토에서 연구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그런 논문들이 탑저널에 많이 실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가 하는 논문도 이제 한국인 맞아요. 저자들이 네. 이제 공저자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한국인의 이제 연구 실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 논문은 케냐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 이제 연구하신 논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적인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2025년도에 발표된 논문이어서 아주 꽤 따끈따끈한, 따끈따끈한데 네, 엄청 학습 따끈따끈. 조직에 관한 네. 최신 중에 최신 논문을 저희가 들고 왔다. 이렇게 네.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선 이 논문에 관한 내용, 초록에 써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 흔히 이런 논문의 항상 출발은 오늘날 환경은 급변한다. 여기부터 출발을 합니다. 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논문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것과는 달리 한다는 거는 환경이 변했을 때잖아요. 네. 환경이 변했는데 내가 달리 하지 않으면 나는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돼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늘 뭔가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달리 할 때는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달리 하는 게 더 좋지? 를 고민하는 거죠. 네. 그게 학습이다. 네. 그래서 조직이 그런 학습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어떻게 일을 하는 게 더 좋은 거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 게 더 좋지? 또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지? 이 고민을 하지 않는 조직은 도태된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러닝이에요. 그러니까 일과 러닝은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런 거고요. 좀 더 과학적으로 보면 과학에서는 학습에서는 보통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죠. 여기서 보면 이게 논문이니까 학계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엔티시던트. 그래서 선행 요인. 네. 그다음에 결과, 이펙트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로 가서 일을 할 때는 회사의 목적, 매출 증대, 목적. 그다음에는 수단. 수단이 뭐냐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 수단이 사실은 원인인 거죠. 네. 그다음에 매출 증대는 결과. 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여기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경영 환경이 너무너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려면 경쟁 우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경쟁 우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또는 내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는 적응, 그 환경에 맞는 것. 그 다음에는 적응을 좀 더 깊이 시도해 보는 것은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두 개의 이론을 가지고 옵니다. 네. 하나는 자원 기반 관점이라고 하는 네. resource based view라는 거와 그다음에 동적 역량 이론이라고 네. 하는 dynamic competency theory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논문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논문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되게 저희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조직학습을 되게 4가지 차원으로 잘 개념화하고 이런 것들이 좀 저는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 앞으로 쭉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서론에서도 우리가 뭐 할까요? 했더니 그러니까 학습 조직의 개념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경쟁 우위에 서야 조직이 지속 가능하다. 그것도 알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지? 맞아요. 그건 네. 체계화 아직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체계화한 논문이 이제 이 논문이다. 네. 앞에 서론에서 이렇게 네.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론에서는 보통 이제 세일즈 하는 거죠. 내 너무 계속 읽어야 돼. 이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계속 읽으세요. 네. 이런 거고요. 저희는 이제 끝까지 들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뒤에 좋아요. 중요한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어서 기존 연구가 그래서 왜 좀 한계가 있고 부족했는지를 좀 짚어주고 있거든요. 네. 네, 첫 번째로 나왔던 것이 학습 조직을 근데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그 방법론이 표준화된 게 좀 부족했다. 네. 요거 하나를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조직이 지식을 획득했는데 그냥 거기로 끝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통합이, 제대로 안 예, 되는 것 연결과 같아요. 통합이 안 됐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 연구가 되게 선진국 중심의 연구들이 많아서 그 외의 국가들은 이것도 셀링 포인트예요. 이 논문에. 아프리카에서 이거 기부했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동안 맨 연구고 미국 회사만 갖고 연구하는 게 일반화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논문 쓰신 분들이 하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조직학습 전체를 경쟁 우위와 연결하는 통합적 모델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가 네. 이 목적과 또 기존 연구의 한계로 얘기를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명이
통합을 해서 여러분에게 먹여드릴 테니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런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측정의 공백이 있었고 통합의 공백이 있었다. 네. 그런 네. 거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한 모델을 제시를 해줄 때 이게 실증 연구 모델은 아닙니다. 맞아요. 네. 논문은 아닙니다. 네. 기존의 연구들을 잘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 틀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논의를 전개를 하는데 이 논문에서 뭔가 이건 뭐 학계에서 완전히 검증된 건 아닌데 본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제 세 개의 구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닭, 그 다음에는 축, 그 다음에는 영향 영역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막 복잡하니까 좀 이렇게 묶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앵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축, 피벗. 근데 이게 이제 닷은 뭐냐면 기준점, 뭘 놓고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적응을 이야기했잖아요. 환경이 변하니까 우선 적응해야 된다, 그다음에 혁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적응할 때 어디에 닷을 놔야지 했을 때는 환경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조직 사정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가 왔어요. AI가 그다음에, 이렇게 AI가 왔어요. 라고 하는 환경의 변화를 다투로 삼아야지. 우리 회사가 뭐 이만저만해요. 뭐 우리 회사 규모가 어때요? 우리 회사 업이 뭐예요? 이걸 다수로 삼아서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건 적응이 아니죠. 사실은 내가 이제 중심이 돼서 확산하는 거죠. 물론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네. 내가 그냥 세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만들어서 내가 세상에다가 뿌려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뭐 그걸 하지 마라 그건 아닌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축. 그래서 아까 적응학습이라고 한 걸 이야기할 때는 자, 환경에 이제 닷이라고 하면 앵커라고 하면 축은 뭐냐? 그건 우리 조직의 대응력이다. 네. 그래서 그것을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영향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는 영향력. 그렇게 하면 조직이 민첩해진다. 그러니까 환경이 있고 우리가 대응을 잘하면 그게 조직의 민첩성이 높아지는 거다.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인 거잖아요. 네. 그 틀로 자기들이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들여다봤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그 보면서 이렇게 특이하거나 재밌었거나 하는 포인트 있었어요? 저는 이 논문에서 그 조직학습의 관점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적응학습, 뭐 전환학습 이렇게 쭉 6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들이 좀 되게 유사해 보였는데 이렇게 닷이랑 축이랑 이렇게 좀 정리를 하니까 좀 명확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네,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출발선이 있었고 다르게 대응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요 3가지 축으로 기준으로 보면은 이 유사 개념들이 좀 잘 구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우선 이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닷과 축과 영향을 이제 세 개의 어떤 흐름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이전에 우리가 아까 환경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환경을 두고 있고 또 뭐 당연한 얘기 같고, 근데 그동안 회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가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 논문에서는 그동안에는 그냥 원가를 낮추어서 원가 우위를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코스트 이니셔티브라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비용을 줄여야 돼. 뭐 예를 들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 혹시 사무실을 없애고 임대료를 줄여서 그냥 공용 오피스로 가서 일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이런 게 이제 그 코스트 이니셔티브를 가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견적을 낼 때 좀 낮추어서 내도 괜찮지 않나요?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저희 회사를 네. 본다면 네. 그런 게 이제 원가 우위를 차지한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편이 뭐가 있냐면 차별화예요. 오히려 더 높은 그 견적을 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축, 영향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어떤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보는데 학습을 쭉 이제 학습을 네.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요. 근데 그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 필요하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문제 아까 진아가 얘기했던 측정이 안 된다. 이건 연구자의 관점에서 맞아요. 본 거예요. 네. 그다음에 통합이 잘 안 돼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연구의 관점에서 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회사의 관점에서 보면 뭐가 문제냐면 환경이 변한다는 건 아는데 적응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런데 회사에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원가 우위 계속 전략, 그걸로만 그다음에 간다. 차별화 전략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네. 있다. 그럼 그걸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고 환경에는 어떻게 적응하고 그것을 해서 어떻게 경쟁력을 높여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거기에 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을 집어넣는 거에 있어서 아직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다. 네. 그래서 내가 논문을 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원가 우위와 차별화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큰 틀에서 전략이 뭐 다각화 전략도 있고 무슨 뭐 한우물 파괴 전략도 있고 전략이라 이름도 굉장히 많습니다. 장기 전략도 있고 중기 전략도 있고 분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전략에서 또 주로 등장하는 그 전략의 이름 중에 하나가 대비되는 두 개가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퍼런시에이션 전략하고 코스트 이니셔티브 전략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원가를 낮춰야지. 같은 가격이라고 하면 아니 같은 성능이라고 하면 원가가 낮은 걸 낮아야지. 쓰지 않겠어? 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국제 시장, 국제 그 경제에서 중국이 치고 올라왔던 거는 원가 우위가 있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명품이 있잖아요. 명품 막 루이비통이 엄청 팔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차별화 전략이에요. 보통 핸드백과는 달라. 뭐 에르메스 보통 것과 달라. 그래서 차별화를 시킴으로써 이건 뭐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을 가지고 뭐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주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전략과 학습은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네. 그러면 말씀해주신 거와 연결해서 그러면은 조직학습이 무엇일까? 그거를 먼저 좀 알아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개념부터 같아요. 한번 네.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네. 우선 이게 조직 학습하고 학습 조직하고 좀 헷갈리잖아요. 그럼요. 스텔라가 얘기한 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냥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아.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학문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뭔가 정교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는 있죠. 생활을 할 때 섞어서 쓸 수는 있지만 네. 구분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지금 조직 학습을 다루고 있어요. 조직 맞아요. 학습. 네. 그래서 크게 말하면 조직 학습은 그냥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학습 조직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루어진 상태. 네. 그쵸. 네. 네. 그래서 조직 학습은 조직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가는가 또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직이 실제로 어떻게 배우는가, 지식이 개인에서 집단으로 어떻게 전이 되어 가는가, 또 다시 조직 차원으로 어떻게 흘러서 제도화되는가, 이런 것들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 조직 학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텔라가 가서 어떤 경험을 이제 가서 워크숍을 하고 왔어요. 근데 스텔라가 가서 경험을 하고 나서 얻은 어떤 지적인, 경험적인 정보, 자산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것이 조직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어떻게 전파되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쓸 수 있게 되는가. 이게 조직 학습이에요. 네. 근데 그게 활발해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좋아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 이야기가 이제 조직 학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학습 조직은 그런 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조직의 유형을 학습 조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그거죠. 앞에는 좀 더 과정에 포커스 되어 있다.
뒤에는 그렇게 된 상태의 조직을 학습 조직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잘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됐고요. 이 논문에서는 그래서 그 조직학습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면서 이 조직학습을 전략하고 정렬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네. 그게 왜 그럴까요? 맨 조직의 가장 상위에는 뭐가 있죠? 미션? 미션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조직에서 하는 일들은 뭐죠? 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그 다음 상위는 전략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은 뭐예요? 그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 프로젝트들. 뭐 과업, 네. 이 이름을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르게 붙이긴 네. 하는데, 뭐 어디서는 뭐 프라이어티라고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맨 위에 미션이 있고, 뭐 그 위에는 또 퍼플스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 프로젝트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학습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반이 작동하도록, 그런데 전략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된다. 거겠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경쟁 우위를 하기 위한 전략을 생각을 했을 때, 아까 비용 우위 전략, 비용을 좀 줄이는데 학습을 해야 됩니다. 얘기고, 차별화시키려면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략과 학습을 연결시켜야 된다. 그래서 학습 따로 전략 따로면 소용이 없다. 그쵸. 그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독서 모임하는 게 학습 조직이 아니다. 네네. 거기서 나온 어떤 정보와 지식을 우리 회사 전략으로? 전략에다가 연결을 하는 과정이 진짜 학습이다. 네. 네. 그 차이를 많이들 혼동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조직의 전략과 연결되지 않은 학습은 개인의 학습으로 그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직의 전략과 연결된 학습들을 우리가 조직 학습으로 부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습을 한 5개 정도로 음. 잘 정리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적응 학습.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코비드19 이후에 재택이 되게 많아졌는데, 이런 조직의 환경 변화에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지금 잘 부합하고 있는 거 맞아? 아니야. 사람들이 회사를 안 오니까 우리 식사를 집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잖아. 그럼 밀키트를 만들어야 되네. 이런 거예요. 그런 거를 서로 고민하는 과정, 이게 조직 학습 과정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뭐냐면 다시 뭐였어요? 아까 외부 환경. 외부 환경에 재택근무자가 많아졌다. 근데 우리 회사는 식료품을 파는 회사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달을 해주는 걸 해야 되겠구나, 뭐 밀키트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비즈니스적인 것들을 이제 찾아보는 거, 그게 내부 대응력을 길러내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조직이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손을 쓰기도 전에 벌써 밀키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조직의 민첩성인 거죠. 네. 네, 그게 첫 번째 적응 학습이었고, 여기서 총 6개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두 번째가 전환학습. 전환학습이죠. 네, 이었어요. 네. 전환학습이 좀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환학습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조직이 성장해야 되는 거죠. 조직의 성장에 뿌리를 두고 성장을 하려면 조직이 뭔가 그 전에 하던 것대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성장을 위한 무언가를, 이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닻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혁신을 이루어내는 거다. 예를 들어 진화가 요즘 추진하고 있는 혁신이 뭐가 있죠? 리더십 센터. 리더십 센터를 네. 브랜드를 만들어서 세상에 이제 그 고객들의 요구가, 리더십에 대한 요구는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바깥 세상은 어땠어요? 바깥 세상은 리더십에 관한 뭔가 한 차원 다른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뭐 다른 데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방식의 리더십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중심,
그게 센터잖아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혁신의 어떤 모토로 이렇게 삼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광범한 변화를 만들어낼 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게 전환학습이에요. 근데 그걸 하려면 굉장히 많은 공부를, 요즘 진아가 브랜딩도 공부를 하고 있고 리더십에 대한 공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성원, 그러니까 리더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어려운 점들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해법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한 뭐 폭넓은 공부들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혁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브랜드가 나오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나오고, 그동안에 있었던 프로그램과는 다른 경쟁 우위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어떤 리더십 프로그램이 혁신적으로 나온다. 그것을 전환학습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여기서 전환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트랜스포머티브 러닝을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두 개가 좀 비슷해 보였는데 좀 더 찾아보니까 적응학습은 비교적 조금 점진적인. 네, 그러니까 기본 원래 해야 되는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좀 점진적인 환경에 따른 변화라고 볼 수 있다면, 전환학습은 그 기존의 어떤 조직의 사고방식이나 전략, 이 사업 모델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걸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은 좀 유사해 보이지만 좀 차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적응은 보통 생태계나 그 외부 환경? 뭐죠? 네. 그 생물 진화, 생태계 거기에서 진화. 이제 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적응하고 있잖아요. 엄청 느리죠. 근데 조직은 그 정도로 느리진 않지만 적응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랑 좀 달라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둬도 저절로 되어가긴 해요. 왜냐면 지금 조직들이 뭐 엄청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어도 뭐 워라밸이라든지 또는 뭐 9to6 근무라든지 재택근무라든지 또 IT의 전환, 뭐 DT, DX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AI 이런 거 뭐 다 하고 있잖아요. 줌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전환을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혁신이라고 하면 그냥 IT 뭐 이제 AI 시대가 됐으니까 뭐 AI 다 깔아서 쓰시고 뭐 알아서 쓰세요. 이건 적응. 근데 이 IT 시대에 우리 회사의 새로운 비즈니스는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 것일까? 그걸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학습을 통해서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과정. 이거 연구실에서 따로 만든다 그게 아니에요.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AI 시대에 걸맞는 리더십 교육은 무엇일까? 이것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면 그건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래서 적응적 학습은 좀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좀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 그리고 변혁적 학습은 더 이제 거시적 관점, 장기 성장 지향적 관점에서 완전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거기서 근데 살짝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혁신을 막 길게 한다 그 뜻은 아니에요. 혁신을 빡 해서 만들어내야 되죠. 근데 그 혁신을 이루고 나면 그 효과로 회사가 길게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장기적 관점인 거지. 이걸 뭐 이렇게 느리게 천천히 하는 거다 이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스텝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있죠. 3%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데 300%의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건데 300% 변화를 딱 목표로 삼고 확 뒤집어서 하는 그런 변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개념적으로 이것도 그냥 정도의 차이지, 여기까지는 적응, 여기까지는 뭐 전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개념적으로 그렇게 보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네. 그럼 다음 학습을 한번 볼게요. 다음은 드디어 시스템즈 사고가 나왔어요. 시스템즈 사고가. 네, 네. 그러니까 조직에서 지금 무슨 학습을 해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스템즈 사고도 머리 쓰는 거니까 이걸 학습의 학습. 관점에다가 집어넣어서 보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텔라 요즘 고객들로부터 많이 받고 있는 요청 중에 시스템 사고와 관련되는 게 있는데, 요즘
사일로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꽤나 많이 몇 개만 나오죠. 예를 그쵸. 한번 들어주실래요? 그 사일로라고 하면 뭐 이제 영업부와 생산부 사이에서의 이제 사일로도 있지만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구성원과 이제 직책자 그리고 네. 직책자와 그 위에 상위 직책자 계층 간의 사일로도 굉장히 크다라고 해서 부서 간 사일로 그리고 이제 계층별 사일로 이러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에는 그런 요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실제로 사일로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 사일로를 해결하기 위한 특강을 해주세요, 워크숍을 해주세요, 또 임원들 교육을 해주세요 라는 요청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시스템 사고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 밑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합니다. 그 사일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그 요인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어딘지를 이렇게 찾아내서 비교하고 그 정체성에 해당하는 집단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 팀이 잘 되기를 바란다. 나는 우리 팀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기본적인 심리적 기제이긴 합니다. 사일로라고 하는 현상이. 근데 그렇다고 그냥 그 심리적 기대를 그냥 둔다. 그건 아닌 거잖아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일하기 싫어할 때가 있다. 그러면 일하기 싫어하는 거 그대로 둔다. 이건 경영인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이제 철저한 고민이 필요한 건데 그런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사일로에서 협업으로 돌아서게 할 거냐. 그게 여기서는 학습의 차원에서는 시스템 사고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진아가 시스템 사고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을 텐데. 시스템 사고에 대해서는요. 네. 우선은 뭐 저희가 글쎄 제가 찾아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유일하지 않을까 시스템즈 사고 교육을 하는 곳이 우리 회사가 유일하게 그 타이틀을 걸고 오랫동안 네, 그 교육을 타이틀을 해오고 있죠. 걸고 잘 검색도 안 되는 그렇죠. 그 타이틀을 걸고 시스템 사고란 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교육 프로그램 이름으로 걸어놓고 저희가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교육을 만들고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 네. 우리가 진짜 이 시스템 사고를 사실 하고 있기도 하고, 그쵸? 네, 하고 있기도 하는데 그게 시스템 사고인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거를 좀 전혀 경험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네. 그동안. 하지만 빈약하고 약한 면이 많죠. 많죠. 면모가. 그래서 네. 자꾸 사일로가 난다. 이제 이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리더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요 얘기도 하려고 하는 게 리더가 된다라는 건 내가 나의 팀, 뭐 나의 구성원만 보는 게 아니라 좀 회사를 봐야 되는 그런 좀 관점이 넓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스템 사고가 리더가 가져야 될 정말 필수 사고이기도 하죠. 엄청나죠. 네, 엄청나게 네. 큽니다. 네. 예를 들면 CEO는 적어도 자기 조직에 관해서는 시스템 사고가 됩니다. 여기는 모든 부서의 이야기를 보고받고 네.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CEO를 만나면 가장 개탄스러워하는 것이 뭐냐면 아니 임원이 됐으면 좀 회사 전체 차원에서 의견도 내고 관심을 갖고 나와 상의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임원이 돼가지고 자기 부서밖에 모른다. 이런 하소연을 엄청 하고 맞아요. 그게 사일로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과거에는 크게 문제로 부각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거나 말거나 CEO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것이 봉합되어 있었던 거예요. 문제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뭔가 CEO가 모든 걸 이래라 저래라 하던 시대가 하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임원들이 자기의 역할을 좀까지 염두에 두면서 회사 전체 차원에서 뭔가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는 임원들이 눈에 띄지 않네. 그래서 이제 답답해하는 거예요. 어찌하오리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에게까지 목소리가 전해오는 거죠.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라고 요청을 해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이 논문에 의하면 시스템 사고를 하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시스템즈 사고를 하도록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적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역지사지하게 해야 되기도 하고요. 연관도를 그려보게 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체 최적화와 부분 최적화 사이의 관계도 경험해 보도록 하고 서로 대화해 보도록 해야 되고요.
또 다른 부서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도 서로 공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돕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해야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걸 다 합쳐서 이제 시스템즈 사고라고 네네.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시스템즈 띵킹을 조금 더 이제 키워나가려고 하는 방법 중에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보통 직원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옆에 팀에게 업무를 넘기거나 동료에게 넘기면 그 일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해서 누구누구에게 넘겼습니다. 누구 팀에게 넘겼습니다. 해서 보통 내가 하고 있는 과업의 흐름에 대해서 딱 내가 하는 것에서 단절이 일어나거든요. 그 단절이 그 옆에 이어져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팀 안에서 업무에 대한 레슨런을 하는 시간을 팀 간에, 그러니까 협업하는 부서와 같이 레슨런을 갖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죠.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이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서로 레슨런을 공유하도록 하는 자리의 퍼실리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근데 그게 빠져 있으니까 거기서 단절이 생기는 대화가 잘 안 거죠. 되죠.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요즘 왜 이래? 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서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너무 중요한 개념이어서 여기 논문에 나와 있는 이제 정의를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면 시스템즈 띵킹이란 지식, 그 다음에 절차, 회사에서 업무를 하는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knowledge, process, 그리고 조직의 구조, 이것에 관하여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가는 과정. 이게 시스템즈 띵킹.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간다. 네. 근데 그거 누구나 다 알지 않나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죠. 아는데 그 연결된 관점에서 일하는 것에서는 자기 우선주의. 네. 그래서 사일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우선 해야죠. 근데 내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자기 우선주의가 결국은 나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까지 아는 게 시스템즈 띵킹이에요. 자기 우선주의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부분 최적화만 점점 극대화됩니다. 부분 최적화가 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조금 전에 사상의학 이런 얘기 잠깐 했잖아요. 네. 그래서 폐가 너무 큰 사람은 폐가 커서 무슨 알레르기를 만들어내고 이런 일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조직 하나만 잘 되는 게 어떤 부서 하나만 잘 되는 게 결코 잘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결코 잘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여파가 결국은 나한테 거꾸로 돌아오죠. 네거티브하게 돌아온다는 것까지 알면서 협력적 마인드로 전환하는 게 시스템즈 사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네. 거기까지 사고가 일어나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일로 현상이라는 게 있구나. 나도 그 행동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네. 근데 자기 우선주의는 나쁜 건 아니네. 하지만 나쁜 거네. 역설이죠. 그죠? 네, 그렇죠. 그게 당연한 자연스러운 거지만. 거지만 네. 그냥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장실 가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건데 아무 데서나 그 일을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지만 그게 싫죠. 내가 꼭 화장실을 가야 돼? 싫죠. 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 사회가 돌아가는 거에 있어서 유리하고 그래야 내가 사는 것도 쾌적한 삶이 되는 거다. 결국 네. 거기까지를 생각하는 게 시스템즈 사고다. 네. 사일로에서 협업으로 협업으로. 요게 이제 키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논문에서 나온 예시가 되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고객 불만이 증가했을 때 이를 고객센터의 문제로 볼 것이냐, 네. 아니면 제품 개발, 영업, 물류, 품질 관리, 서비스 정책 이런 것까지 넓게 다 볼 것이냐. 가봐야죠. 네, 그게 바로 후자가 이제 시스템 사고를 하고 있는 조직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서로 피드백을 좀 줘야 되는 그쵸. 건데 네. 그것이 탑타기로 단절되고. 또는 무슨 폭탄 돌리기 같은 그런 음. 회의가 아니라 대부분 이제 회의를 하면 폭탄 돌리기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책임 떠넘기기 같이 되고 누구 탓을 하고 지적질하고 그러니까 모이지 마. 모이면 서로 기분만 나빠져. 모이지 마. 근데 그게 모여서 그런 게 아니라 모여 있는데 그 모임을 진행하는 퍼실리테이션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지 못하면 아예 그냥 모이지 맙시다. 그럼 안 모이고 어떻게 사일로를 해결해요? 불가능합니다. 네. 안 모이고 사일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안 모이고 하면 좋죠. 그게 안 된다면 모여야 된다. 모여서? 모인 다음에 근데 그렇게 폭탄 돌리기, 탓 돌리기, 뭐 블레이밍하기 그런 게임이 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죠. 네. 그 모인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청취자분들이 드리기에 오프라인으로 사람이 모여야 되나요? 라고 연상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사람이 모여야 한다도 될 거고요. 그리고 정보가 모여야 한다, 지식이 모여야 한다, 과업이 모여야 한다. 그래서 꼭 사람이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모이지 않더라도 그 지식, 정보, 과업들을 좀 연결되게 볼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 사일로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네. 핵심은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하는. 공유하는 것인데 네. 다만 이제 뭐 여러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비용을 절약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디스턴스로 이렇게 원격으로 원격으로. 만나서 화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모였을 때가 가장 정보 교환이 풍부하다. 그렇죠. 왜 그러냐? 우리는 말로 하는 것 외에 표정, 자세, 네, 훨씬 네, 많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다 정보거든요. 그게 가장 밀도 있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대면 회의다라고 하는 점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맨날 그래서 대면 회의만 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원격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게 비용 절약적인 방법이니까 네. 사용할 수도 있다. 네. 하지만 손실, 정보 손실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AX 전환 그 도입을 많이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대기업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웹상에 대시보드를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회사에 공장이 한 10개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안전 현황판에 대한 정보를 각 공장이 모두 정보를 기입하고 그 안전 현황에 대해서 10개 공장에 대한 그 실시간 정보를 모두가 볼 수 있게 요즘 그런 대시보드도 이제 온라인상으로 다 기술적 구현이 가능하니까 그런 접근 방법도 조직이 너무 크다면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시차가 있고 막 사이트가 전 세계에 있고 맞아요. 그런데 굳이 다 비행기 타고 오세요 이럴 필요 전혀 없고요. 약간 여행 가는 기분이 들어서 좋을지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말 케바케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역시 시스템 사고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일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고요. 그리고 지금 조직에서 일어나는 학습 6가지를 보고 있는데 그 3번째로 시스템 사고를 받고 이제 4번째가 지속적인 개선 관점에서 학습을 볼 수 있다. 네. 요거였어요. 요거 아까 쿠가 도입 부분에 얘기했던 게 요거 같아요. 네. 계속 일을 어떻게 하면 더 문제 잘할 수 있을까? 네. 네, 요거를 그래서 풀어가는 뭐 거죠. 한 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학습 조직이 되면 우리 지금 조직 학습을 네. 이야기하고 있는데 학습 조직이라는 게 이게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 이제 학습 조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일어나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프로세스까지도 손을 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식을 어떻게 가져다가 어떻게 쓰고 하는 그런 루틴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처음에 그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잖아요. 그럼 프로젝트 생성을 노션에다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주고받았던 여러 가지 파일들을 누구나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그거 가져다가 쓰고 다음에 또 어떤 고객을 만날 때는 그걸 레퍼런스로 삼아서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조직의 효율을 되게 높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그거를 또 근데 지금의 해오던 방식이 또 아직 유효한가? 그런 걸 또 고민해서 맞아요. 그걸 또 개선해 네. 가는 것이 필요하고 네. 그런 게 이제 지속 개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이거야말로 팀에서 일어나는 회의가 이 목적으로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때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업무 공유만 하는 게 아니라 팀회의는 이 지속적 개선 관점에서 좀 진행되면은 훨씬 학습이 일어나는 조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어떤 결과들을 이제 실제 업무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거의 다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적응학습, 전환학습, 시스템 사고, 지속 개선 지식 적응 이런 것, 네. 지식 적용 이런 것이 어떤 건 좀 시차가 긴 것도 있고
어떤 건 뭐 이것이 거의 동시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음. 구분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학습, 조직학습에 대해서 논문의 서두 부분을 좀 얘기를 오늘 좀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는 들으신 분들이 조직학습이 뭐고 학습 조직이 뭔지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조직에서 일어나는 학습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 저희가 6개 관점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어서는 이제 좀 더 깊이 논문 뒤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네. 이제 뭐 조직학습에 대해서 첫 편을 하긴 했지만 뭐 새롭게 알게 된 거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얘기 나누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저는 이 학습 조직을 고객에게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약간 좀 한 덩어리로 크긴 크지만 한 덩어리로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전략하고 조직의 성과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뭘 측정할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체계화시켜가지고 저로서는 이제 고객 설득력이 훨씬 높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다음에 고객을 만나게 되면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기억하고 암기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있습니다. 우리 스텔라는 어떠셨어요? 저는 이 조직학습이 일하는 방식의 혁신, 지금 이제 수많은 우리 쿠퍼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는 거기랑 좀 연결이 되어 보이는데요. 고객도 그렇고 그 일하는 방식의 혁신의 대상자인 이제 리더나 구성원도 그렇고 우리 언제까지 일하는 방식이 혁신해야 됩니까? 라는 이제 물음이 있을 때 이 논문이 어느 정도 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항상 외부 환경에 기민하게 반응하면서도 우리 조직의 이제 전략 방향에 맞춰서 내부 프로세스를 끊임없이 최적화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최적화라는 단어에서 오늘 좀 그런 질문에 많은 답을 좀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는 쿠랑 똑같이 학습에 대해서 우리 고객분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할까에 대해서 늘 좀 묵직한 얘기들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더 명료히 얘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전략이 연결이 꼭 돼야 되는구나를 저도 많이 느껴서 내부에서 하고 있는 학습이라고 했던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게 됐고, 그리고 그것들이 전략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까 여기에 관한 거를 계속 끊임없이 좀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조직의 전략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 조직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야 그때 그 사이에서의 시너지, 영향이 발생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의외성에서 어떤 가치가 네. 발현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네. 이거는 우리 조직의 전략과 딱 맞진 않는데 하지만 하고 싶은 것들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의외의 좋은 보석들을 또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조직학습 첫 번째 편은 한번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